제12회 샤이오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행사의 사회를 맡은 통일연구원 인도협력연구실장 이우태입니다. 통일연구원은 북한의 인권 실태를 국내외에 알리고 북한 주민의 실질적인 인권 증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011년부터 매년 샤이오 포럼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샤이오 포럼의 샤이오는 세계 인권 선언이 채택된 프랑스 파리의 샤이오 궁을 의미합니다. 샤이오 궁이 세계 인권 보호에 초석이 되었듯이 통일연구원 또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디딤돌이 되기 위해 매년 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니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이번 회의는 한국어, 영어 동시 통역 서비스가 제공되며 한국어는 채널 1번, 영어는 채널 2번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12회 샤이오 포럼 개회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일연구원 고유한 원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원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통일연구원장 고유환입니다. 통일연구원은 북한 인권 실태에 대한 인식 확산과 북한 주민의 인권 정진을 위한 정책을 논의하기 위한 목적에서 2011년부터 샤이오 포럼을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으로 12회째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소중한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선 이번 포럼을 개최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시고 축사를 해주시는 김기웅 통일부 차관님과 제임스 희난 UN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 서울 사무소 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이번 학술회의에 참여해 주신 전문가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유튜브를 통해 시청해 주시는 분들께도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글로벌 이슈인 기후변화는 생태계 및 환경뿐만 아니라 인간의 생명, 건강, 감염병, 경제, 주거, 식수 등 인간 삶의 다양한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기후 문제의 심각성이 더해지면서 기후변화가 인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이 정대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기후변화가 인권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해 초래된 다양한 형태의 재해 재난은 대응력이 취약한 북한 주민들의 생명권, 건강권, 주거권 등의 심각한 위협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 또한 지속적으로 기후변화 문제에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후변화는 국경을 초월하는 글로벌 의제로 남북한 모두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기후변화 공동 대응을 위한 남북협력은 적극 모색되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오늘 개최되는 제12회 샤이오 포럼은 기후변화 시대에 북한 주민이 경험하고 있는 환경과 건강의 현실에 주목하여 기후변화 시대의 북한 인권과 남북 협력을 주제로 정하였습니다. 첫 번째 회의에서는 북한 인권 실태와 남북 공동 대응을 주제로 두 분의 전문가께서 발표하게 됩니다. 기후변화의 영향과 북한 인권 실태에 대한 연구 결과의 핵심적인 내용을 소개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기후변화 공동 대응을 위한 남북 삼림협력에 대한 발표를 통해 이 분야에서 남북이 공동으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회의에서는 기후변화 시대 SDG를 통해 남북 협력을 주제로 두 분의 이 전문가께서 발표를 맡아주셨습니다. 북한의 자발적 국가 리뷰 보고서를 통해 북한 주민의 건강권 실태를 점검하고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방안을 논의해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포럼을 통해 북한 주민의
인권을 정진하고 기후 위기 시대에 남북한이 함께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유익한 토론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시기를 바라며 이번 포럼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통일부 김기웅 차관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김기웅 차관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통일부 차관입니다. 제12회 샤오 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북한 인권 실태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북한 인권 증진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뜻깊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 포럼을 준비하기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통일연구원 고유한 원장님 그리고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축하의 말씀을 전해주실 제임스 하난 유엔 인권 최고 대표사무소 서울 사무소장님을 비롯하여 각 세션의 좌장을 맡아 토론을 이끌어주실 김수함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님, 김병로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교수님, 또 이 주제 발표와 토론에 참여하시는 각 분야 연구자와 전문가 여러분, 모든 분들에게 특별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참석자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권은 국경과 이념을 초월하는 인류 보편의 본질적 가치입니다. 그런 만큼 윤석열 정부는 북한 인권 개선을 중요한 국정과제 하나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북한 인권재단에 조속한 출범을 약속드린 바 있으며 북한 인권 실태 조사 연구, 남북 인권 대화를 위한 정책 대안 개발, 북한 주민의 인권 신장, 방안 강구 및 삶의 질 개선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북한 인권 개선은 정부의 노력만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민간의 협력과 국제사회의 공조, 국민적 공감대 위에서 보다 완전해지고 실질적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포럼을 함께하고 계신 국내외 전문가와 연구자분들의 협조와 지지가 무엇보다 큰 힘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정부도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참석자 여러분, 오늘 국제사회는 기후변화, 자연재해, 팬데믹, 신냉전, 글로벌 경제위기 등 다양한 요인들로 복잡성과 유동성이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기후변화는 전 세계 평균보다 빠르게 진행 중입니다. 기후위기와 신종 감염병 등이 초래하는 사회경제적 삶의 기반 파괴, 건강권 악화 등의 문제를 인권의 문제로 접근하고 한반도 차원에서 대응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런 견지에서 저는 오늘 포럼이 인권의 공간 가치를 확인하고 보다 나은 삶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제12회 샤이오 포럼 개최를 다시금 축하드리면서 함께하고 계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 서울 사무소의 제임스 희난 소장님의 축사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희난 소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웅 차관님 그리고 고유한 원장님, 귀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영어로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저를 초대해 주시고 그리고 또한 이 제12차 샬럿 인권 포럼을 개최하시게 된 것에 대해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최근에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유엔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 서울 사무소 소장직을 맡게 되었는데요. 한국에 있는 인권 커뮤니티의 따뜻한 환대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키누는 이 커뮤니티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죠. 이 북한의 인권과 관련해서 정책 그리고 실천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시적절하고 또 통찰력 있는 연구 보고서들을 다수 출간하고 있고요. 또 대표적인 북한 인권 백서를 출간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이 백서에 굉장히 많이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이 포럼은
이 인권과 기후 변화라는 굉장히 복잡하지만 시급한 문제를 다루게 될 것입니다. 굉장히 시의적절한 시기에 이 포럼이 개최가 되게 되었는데요. 이 COP27이 지금 이집트에서 개최되고 있는 이 시점에 저희가 이 포럼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회의에서는요, 이 기본적으로 기후 변화와 또 인권 간의 그 연계성을 설명을 했어야 했습니다. 더 이상 그렇지 않습니다. 기후 변화의 영향, 예를 들어서 더욱더 잦아진 기상 이변 사태, 그리고 해수면 상승, 가뭄, 홍수, 폭염, 사막화, 또 식수 부족, 그리고 열대 질환의 확산, 이런 것들은 직간접적으로 인권의 향유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렇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생명권, 그리고 또 식수에 대한 권리, 위생에 대한 권리 등등이 있습니다. 기후 변화라는 것은 식수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저희 모두에게 사실 영향을 미치고 있죠. 그런데 과도한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지리적인 이유 혹은 빈곤 혹은 성별, 연령 등등으로 인해서 다른 계층보다 더 많이 타격을 받고 있는 계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효과적인 대응을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들이나 또 지역사회가 이동권이 또 부정이 될 때, 그리고 자신들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이 부정당할 때, 그리고 이 감금에 대해서 도전할 권리가 없을 때, 그리고 정부에 대한 권리가 없을 때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능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한국, 특히 북한이 있는 그 기후변화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입니다. 지금 현재 식수라든가 또 주택이라든가 수년 동안 인권이 유린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인권들 또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인권을 존중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특히 기후변화의 시기에 더욱더 그래야 함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실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기본적인 정치권 그리고 이 북한의 시민권을 존중을 해서 이 기후변화 위험에 대응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틀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늘 이 포럼의 그 프로그램에는 이런 모든 이슈들을 다룰 전문가들을 초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UN SDG를 우리가 더욱더 추진할 수 있기 위해서 어떠한 방안이 가능한지 논의하게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 서울 사무소를 이 포럼에 초대해 주신 키노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인권에 대한 그간의 공헌에 대해서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제12회 샤이어 포럼 개회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북한 인권 실태와 남북 공동 대응을 주제로 첫 번째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회의의 사회는 통일연구원 인도협력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이신 김수암 박사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수암입니다. 제가 우리 이우태 시장님께서 설명했던 샤이오의 유래를 만든 장본인인데요. 그 샤이오를 찾느라 고생했던 것이 벌써 올해가 12년째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특히 이번 주제는 기후 변화입니다. 기후 변화가 인간들의 삶에 전방위적 영향을 미치는데 아마 제가 알고 있는 이런 이 기후 변화가 인권적 관점에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그것을 북한에 전맥시킨 부분은 아마 전문적인 연구는 이게 최초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기후 변화와 북한 인권, 남북 협력을 주제로 1세션을 진행할 거고요. 1세션은 발표 2분, 토론 3분으로 이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발표자와 토론자를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제 우편 통일연구원의 이규창 선임연구위원입니다. 토마스 비에지 보스코프스키 한국외국어대학교 이유연구소 개공교수님입니다. 이주영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연구교수입니다.
이 교수님은 우리 국제 인권 양대 규약인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을 관장하는 트리티 바디인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위원회 위원으로 내년부터 활동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최영순 국립산림과학원 국제산림연구과장입니다. 저희 통일연구원의 나용우 연구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조금 일찍 시작을 했지만 가급적이면 1시간 반 저희들 주어진 시간을 준수해서 회의를 진행해 볼까 합니다. 저희들 회의가 아까 우리 이우태 시장님께서 소개했듯이 동시 통역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말씀을 너무 빨리 하지 마시고 또박또박 하시면 훨씬 더 유익한 동시 통역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먼저 기후변화의 영향과 북한 인권이라는 주제로 이규창 선임연구위원님께 발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5분 내로 발표 부탁드립니다. 예, 여러 분 만나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통일연구원의 이규창입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주제는 기후변화의 영향과 북한 인권입니다. 기후변화가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보다는 좀 부정적인 영향이 되겠죠. 그래서 기후변화가 북한 주민들의 인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같이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발표할 순서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먼저 기후변화와 인권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관심을 갖고 대응하고 있는 것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이어서 기후변화의 영향을 받는 북한 주민들의 삶의 영역을 5가지 영역, 재해, 재난, 환경, 산림, 또 건강, 인구 이동, 경제, 이렇게 5가지 영역으로 좀 나눠서 살펴보고요. 이런 기후변화의 영향을 받는 삶의 영역들이 북한 주민들의 인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 실태에 대해서 시민적 정치적 권리, 또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제3세대 인권, 이렇게 3가지 나눠서 살펴보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이제 기후변화가 남북한 주민의 인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남북한 이제 기후변화의 공동 대응, 남북 협력할 필요성이 있고, 그것이 지속 가능 발전 목표가 하나의 매개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점들을 이제 강조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기후변화가 인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국제사회 관심과 대응인데요. 기후변화는 원장님이 처음에 이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보통 이제 환경, 생태계뿐만 아니라 건강, 감염병, 경제, 주거, 식수, 거의 인간의 거의 모든 삶에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8월에 서울에서도 큰 재난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아주 가까이 와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아래 그림에 글씨가 좀 작아서 잘 안 보이겠지만 기후변화가 건강, 복지, 또 노동, 산업, 에너지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기후 위기, 또 더 나아가서 기후 재앙이라는 용어도 함께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사회는 2000년대 중반부터 이게 기후변화가 인권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주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엔 인권이사회가 2008년에 유엔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에 인권과 기후변화 관계에 대한 연구를 수행해서 보고하도록 결의를 채택을 했고요. 이 결의를 토대로 OHCHR이 2009년 기후변화와 인권의 관계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 유엔 인권이사회가 이제 매년 결의를 채택을 하죠. 근데 거기에 2009년, 11년, 17년, 2018년 보면은 기후변화와 인권에 관한 결의를 지속적으로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 작년이 되겠죠. 유엔 인권이사회가 결의를 채택을 해서 3년 임기에 기후변화 특별보고관 제도를 신설을 하기로 결의를 했고, 이 결의에 따라서 특별보고관이 임명됐습니다. 그래서 특별보고관이 금년 6월에 인쇄된 최초 계획과 비전이라는 이제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이 보고서는 기후변화와 인권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다루지는 않고 앞으로 특별보고관이 다룰 6가지 영역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기후변화에 영향을 받는 삶의 영역들인데요. 기후변화에 영향을 주고받는 가장 큰 영역은 역시 재해, 재난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880년대 이후에 지구 연평균 기온이 0.85도씩 상승한 걸로 나타나고 있고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 IPCC라고 줄여서 얘기하죠. 6차 평가 보고서가 올해 이제 발표가 됐는데요. 기후변화로 인해서
가뭄, 산불, 홍수 등의 자연재해 재난이 발생하고 있고 빈도와 강도가 점증하고 있다. 이런 점들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 기후변화로 인한 온난화 현상은 한반도도 예외가 아닌데 남한보다는 북한이 더 심각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환경을 전문으로 하는 한국환경연구원이라는 기관이 있죠. 여기서 발표한 보고서들을 보면은 기온 상승이 10년당 북한이 0.45도로 남한은 0.36도로 비해서 북한이 더 심각한 걸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00년까지 향후 연평균 기온 상승도 남한이 더 클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자연재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홍수, 큰 물이죠. 가뭄, 산사태, 폭풍, 또 열대성 사이클론 같은 것들이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도 이제 법 제도적으로 재해 재난에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2014년 재해방지 및 구조복구법 제정을 해서 대응을 하고 있고요. 지난 10월에는 위기대응법이라는 것도 제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법 제도적인 노력, 대응과는 달리 실태에 있어서 북한은 재해 재난에 굉장히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고 또 다른 국가들보다 훨씬 더 취약을 하죠. 유럽의 인폼이라는 정부 간 협의체가 있는데 여기서 매년 재난에 대한 그 결과를 발표를 합니다. 근데 금년 조사 결과를 보면은 북한의 재난 대응 능력 결여가 6.3점으로 조사 대상 191개국 가운데 38위, 재난에 대한 위험 노출은 71위, 재난에 대한 취약성은 50위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두 번째 환경 산림인데요. 기후 변화는 육상 생태계 또 해양 생태계 등의 환경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죠. 금년 발표된 IPCC 6차 평가 보고서를 보면은 환경에 미친 영향이 굉장히 크고 또 경제적 손실과 인명 손상이 발생했고 문화생활 양태도 변화되었다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저 여기 파란색으로 쳐놨는데 경제적 손실은 결국 인권의 관점에서 보면은 재산권이고요. 인명 손상은 생명권, 문화생활 양태. 우리가 이제 북한 인권할 때 뭐 문화적 권리 얘기는 별로 많이 안 하지만 문화적 권리도 있거든요. 문화권 이런 것도 영향을 준다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 변화로 인한 지구 온난화 영향으로 가뭄, 폭염, 폭설, 집중호우 등 이상 기후가 발생을 해서 생태 변화 초래가 되고 있고요. 온난화 현상으로 한 대양 산불 발생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발생시키고 또 산림 생태계 파괴, 또 대량의 이산화탄소 방출돼서 이게 서로 지구 온난화를 가중시키는 이제 복합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도 이제 산림 환경과 관련된 많은 법을 제정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법, 산림법, 원림녹화법, 또 여기다 제가 적진 않았지만 기상법 같은 것도 있고요. 또 1993년부터 산림조성 10개년 계획 발표했고 2001년부터는 산림조성 10개년 계획 기간 수립을 하고 있고요.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산림 복구 전투라는 아주 이런 말까지 쓰면서 산림 복구를 위한 노력을 많이 이제 하고 있고요. 또 김일성 종합대학의 산림과학대학도 신설을 했다 이런 보도들이 있습니다. 이런 노력 덕분에 북한의 산림 복구가 조금 이제 됐다는 게 보도도 있는데 아직 전반적으로 북한의 산림 또 환경 이런 실태는 아직까지는 전반적으로 열악한 걸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건강인데요. 이제 질병, 감염병, 식수 위생이 되겠죠. 기후 변화는 인간의 신체적 건강 또 정신적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 질병과 감염병을 통해서 간접적으로도 인간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죠. 그래서 기온 상승, 폭우, 홍수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수인성 질병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은 코로나19가 아직 다 종식이 되지 않았는데요. 이 코로나19 발생의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여러 가지 분석들이 있는데 이 기후 변화 때문에 발생했다 이런 분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생물 다양성의 소멸, 환경 파괴, 산림 파괴 등으로 이제 인수 공통 감염병이 발생하게 되었다. 그래서 코로나19가 그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설명하는 연구 논문들을 여러 가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의료법 또는 의료법을 비롯한 여러 법규를 제정해서 보건의료 정책을 시행을 하고 있고요.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는 전염병 예방법을 개정하고 또 비상방역법을 제정을 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북한의 보건 의료 수준이 굉장히 전반적으로 낮은 상황에서 감염병 방역 능력이 한계가 있죠. 또 기후 변화는 물과 위생 문제도 이제 발생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 물 문제, 식수 문제, 위생 문제는 우리의 건강 문제, 건강권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거죠. 그래서 기후 변화로 인해 안전한 물과 위생 시설의 접근이 제한된 지역에서 콜레라 등의 수인성 질병이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물자원법, 공중위생법, 상수도법, 하수도법의 법규 제정을 통해서 식수 위생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기후 변화는 또 인구 이동에도 영향을 미치는데요. 인구 이동은 두 가지로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자신의 뜻에 반해서 자신의 살던 집과 고향을 떠나야 되는 문제, 강제 이주의 문제를 발생을 시키게 되죠. 유엔 난민기구가 분석한 걸 보면 2008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2,150만 명의 사람들이 강제 이주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유엔에서 기후변화 특별보고관을 임명을 했는데요. 여기 첫 번째 보고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6번째 최초 계획과 비전 6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기후 변화가 이주민의 인권에 미친 영향이 하나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후 변화가 이주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래서 기후 변화 때문에 이제 종래 이제 환경 난민이라는 말을만 썼다가 이게 좀 더 심각해지니까 이제는 기후 난민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다만 이제 기후 때문에 북한 주민들이 난민이라는 게 국경을 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기후 때문에 북한 주민이 국경을 넘는 사람들이 얼마인지 이거는 정확한 실태는 아직까지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하나 기후 변화가 인구에 영향을 주는 문제는 이제 자신의 집 밖에 나가지 못하는 격리하는 문제가 발생을 하죠. 우리도 코로나 때문에 집 밖에 나가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죠. 그래서 북한은 비상방역법에서 전염병 예방법도 마찬가지인데 1급, 특급, 초특급 세 단계로 등급을 구분해서 격리, 봉쇄, 제한, 차단 조치, 격리 조치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경제 문제입니다. 농수산, 이제 에너지 문제인데요. 기후 변화는 이제 농업 생산성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죠. 그래서 식량 생산에 해를 끼치고 있고 도시 지역보다는 시골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식량 의존도가 높아서 기후 변화에 취약한 걸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또 기후 변화는 농업의 수산 분야의 생산성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고요. 또 하나 기후 변화가 미친 영향, 해수면 상승 문제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죠. 그래서 태평양에 있는 투발루 같은 국가들은 해수면이 상승해서 국가 자체가 사라질 위험에 처해져 있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북한의 경우에 기후 변화 때문에 북한 해수면이 몇 센치 상승했는지, 또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서 북한의 수산 작황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이런 거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는 제가 좀 찾아봤는데 아직까지 찾아보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근데 이제 에너지 문제가 이제 기후 변화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죠.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가 이제 온실가스 등인데요. 그래서 파리 협정이 2015년에 채택이 되는데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에너지 구조도 보면요, 이제 석탄 사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석탄 사용에 대한 이산화탄소 배출이 큰 문제로 이제 지적이 되고 있고요. 이제 북한도 이제 에너지 문제에 있어서 재생 에너지 문제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에 재생 에너지법을 제정을 해서 재생 에너지 문제, 재생 에너지를 좀 강조를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석탄법이나 또 다른 중소탄광법 이런 데를 보면은 또 석탄 생산 증산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모순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재생 에너지 사용을 강조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전통적인 석탄 사용, 석탄 생산을 강조하고 있는 이중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북한 인권에 미치는 기후 변화의 영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생명권인데요.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 같은 게 있죠. 북한이 2021년 자발적 국가검토 보고서 VNR 보고서를 제출을 했는데요. 여기 보면 사망자 실종자 수가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도표가 이제 나와 있죠. 그래서 2020년에 0.5명 정도 되어 있는데 이걸 북한 인구로 환산하면은 2020년에 한 150명에서 160명 정도 사망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또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도 있지만 식량 문제,
식량권이죠. 건강 문제 등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생명권이 침해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19가 기후 변화 때문에 발생했다는 그 분석 논문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분석에 따르면은 이 북한 주민들의 기후 변화가 북한 주민들의 건강권, 생명권에 미치는 영향도 큽니다. 그래서 8월 10일까지 북한이 코로나 때문에 74명 사망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동 및 거주의 자유인데요. 자연재해 재난, 홍수, 태풍 같은 자연재난에 의해서 북한 주민들의 이동, 거주의 자유가 제한되죠. 그래서 2008년에 10만 명, 그리고 2016년에 14만 명, 굉장히 많죠. 2016년에 북한 함경북도, 무산 이런 데서 큰 자연재해가 홍수 때문에 있었죠. 그래서 이때 이재민이 가장 많이 발생한 걸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코로나19로 이제 북한이 주민들에 대한 봉쇄 제한, 차단 조치, 격리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자유권계약 12조를 보시면은 국가안보, 공공질서, 공중보건 등 도덕이나 타인의 권리 자유 보호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이동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감염병 확산 차단을 위해서 이동의 자유를 제한했었죠. 근데 다만 이것이 이동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국제법상의 의무에 저촉돼서는 안 되고 차별적이서는 안 된다고 자유권계약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북한의 비상방역법 규정을 보면은 이게 최고 사형까지 처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자유를 제한하는 정도를 너무 초과해서 그 비례성에 위반되는 거죠. 그래서 북한 주민의 생명권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재산권입니다. 2016년 북한의 그 홍수 때문에 집이 파괴되는 사진을 제가 넣어놨는데요. 이런 이제 집이 무너지면은 결국 개인의 재산권이 영향을 받는 거죠. 또 이것뿐만 아니라 주거권, 집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는데 주거권과 또 적정한 생활 수준을 누릴 권리 등 다른 인권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로 넘어가세요. 먼저 식량권인데요. 이런 자연재해가 이제 북한의 식량 생산에도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북한의 자발적 국가 검토 보고서에 보면은 식량 생산이 해에 따라서 좀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2020년에 보면은 좀 늘어났다가 2020년에 많이 더 감소하고 있죠. 그래서 북한의 VNL 보고서 보면은 북한에 잇따른 태풍과 홍수, 자연재해 때문에 식량 생산이 감소했다 이렇게 스스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또 환경 산림 파괴도 북한 주민들의 식량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죠. 또 이제 폭우 등의 자연재해가 토사 유출로 이어질 경우에 농경지 피해로 이어지고, 이건 식량난 가중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건강권에도 영향을 미치는데요. 북한이 2021년 VNL 보고서에 보면은 연이은 기후 관련 문제 때문에 북한 주민들의 생활과 건강권에 심각한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고요. 또 폭우, 홍수 등으로 수인성 질병이 발생한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보면은 급성 장내성 전염병이 발생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그 전염병이 발생한 지역에 약품을 보냈다는 소식들이 보도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식수권, 위생권도 이제 영향을 미치는데요.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이제 적정한 식량, 의복, 주택을 포함하여 이런 규정에는 식수권도 이제 포함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북한 이제 VNL 보고서 보면요, 깨끗한 위생시설 보장을 위해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스스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좀 전진이 더디다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식수 문제에 비해서 위생 문제가 상대적으로 더 심각하고, 지역적으로는 도시보다 시골이 더 심각하다고 VNL 보고서에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남북한 협력을 할 때 식수 문제보다는 좀 더 위생 문제가 먼저, 또 도시보다는 시골 지역에 더 먼저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북한 VNL 보고서에 보면은 위생 및 식수 문제 개선을 위해서 6가지 목표들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환경권에도 이제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습니다.
이제 북한의 경우에도 농업 환경 악화돼서 생산량 감소로 이어지고 있고 또 이제 수질 환경 악화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되고 있죠. 남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좀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그다음 주거권과 적정한 생활 수준 누릴 권리, 사회보장권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죠. 큰 물이나 자연재해 같은 게 발생했을 때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에서 어떤 사회 보장 이런 걸 해줘야 되는데 북한의 경우에는 잘 되지 않고 있죠. 그래서 북한 주민들이 적정한 생활 수준을 누릴 권리가 많이 영향을 이제 받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생활 조건을 개선할 권리인데요. 북한 주민들은 이제 땔감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도 예전에 보면 땔감, 저도 어릴 때 땔감 썼는데 그러다가 연탄을 쓰고 보일러 쓰고 도시가스 쓰고 이렇게 해서 좀 생활 조건이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있죠. 그래서 북한도 좀 청정 에너지, 재생 에너지를 통해서 좀 열악한 생활 조건을 좀 지속적으로 개선해 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노동권, 사람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노동을 통해서 일을 하고 임금을 벌어야 이제 삶을 영위할 수가 있는데 자연재해가 발생을 하거나 또 코로나 때문에 건강에 영향을 받거나 이러면은 일을 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노동권에 영향을 받고 이런 것들은 생계를 영위할 권리 다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다음에 문화재가 파괴되거나 또 건강이 악화되거나 이러면 문화생활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화생활에 대한 실태는 많이 파악되지 않고 있지만 아마도 북한 주민들의 문화생활을 향유할 권리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는 걸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제3세대 인권인데 이제 발전권입니다. 이제 자유권 규약, 사회권 규약에 공통적으로 발전을 자유롭게 추구한다는 규정이 있고 유엔이 별도로 발전권 선언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이제 자유권 또 사회권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러 가지 권리들이 영향을 받으면서 북한 주민들이 발전할 수 있는 권리가 지장을 받고 있는 거죠. 특히 이제 VNR 보고서에서 기후 관련 자연재해로 북한 주민들의 경제 발전에 심각한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평화권인데요. 대표적으로 물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접경 지역에 공유하천이 있는데 이 북한이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 이제 통보해 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북한이 거기에 응하지 않고 공유하천에 있는 댐을 무단 방류해서 남은 있는 주민들의 생명 재산에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이런 그 기후 변화 문제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뿐만 아니라 남한 주민들의 인권, 평화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자결권입니다. 이렇게 건강권, 식량권, 재산권 이런 여러 가지가 영향을 미치다 보면 결국 이것들이 한 국가의 정치 체제까지 붕괴될 수 있다 이런 우려들이 있고 이것도 북한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런 분석들이 있습니다. 물론 과연 북한이 기후 변화 때문에 체제가 붕괴될 건지는 생각이 다를 수가 있겠지만 제가 주목해서 보는 것은 자결권이라는 겁니다. 자결권이 이제 독립 주권 국가를 수립할 권리, 기준국가와 통합할 권리, 다른 정치 체제로 변경할 권리 이렇게 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 결국 북한이 통일이 임박한 상황이나 통일 과정에서 우리와 통합하는 방향으로 자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북한 주민들이 우리에 대해서 남한에 대해서 좀 우호적인 마음을 갖게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후변화 공동대응, 재해재난, 보건의료, 감염병 공동대응을 통해서 협력을 하고 그래서 북한 주민들의 마음을 얻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후변화, 기후위기에 영향을 받는 북한 인권을 좀 정리해봤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SDG 매개 기후변화 남북 공동 대응인데요. 우리 북한인권법에 보면은 북한인권 증진 노력과 함께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에서 평화 정착을 노력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인권, 발전, 평화는 유엔의 3대 기둥으로도 간주가 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기후변화, 기후위기, 재해재난, 감염병 공동대응을 위한 협력을 같이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우리 통일부 업무보고에 보면은 이게 산림, 식수, 위생, 제가 말씀드린 식수권, 위생권, 환경권 다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확대해 나가겠다는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발표한 적이 있고요. 이제 북한이 작년에 6월에 SDG 자발적 국가검토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여기에 보면 기후변화 관련해서 목표 13번, 또 환경 산림과 관련해서 목표 14,
15번에서 에너지와 관련해서는 목표 17번에서 목표와 향후 계획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기술하고 있는 이런 목표와 계획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남북이 협력을 한다면 제가 말씀드린 인권,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평화 증진이 부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창 박사님 감사합니다. 기후 변화가 인간 삶에 어떤 영역에서 영향을 미치고 그런 영역이 미치는 그 기후 변화의 영향이 자유권, 사회권, 제3세대 인권과 어떤 연관성을 갖는지, 그리고 SDG를 매개로 한 기후 변화에 따른 북한 주민의 인권 부분을 어떻게 보호 증진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다음은 북한의 기후 변화 대응과 남북 25분 내로 부탁드립니다. Hello, good afternoon. My name is Tom.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 외대에서 왔습니다. 전 토마스라고 합니다. 먼저 또 통일연구원 그리고 또 통일부 측에 오늘 이렇게 의미 있는 회의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정책 분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 북한 내에서 이루어지는 기후 변화 관련된 관찰 사항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후 변화라는 것은 자명하지만 어떻게 기후 변화가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리고 또한 기후 변화가 초래하는 결과가 북한 내에서는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코로나가 발생 전에 1년에 2번씩 북한을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낮은 선봉 지역을 그리고 나선 이 그 경제 특구를 주로 방문을 했었습니다. 지금 북한에서 사실 가장 큰 환경 문제는 기후 변화 관련된 가장 큰 환경 문제는 산림 황폐화입니다. 이것은 기근 사태가 발생했던 1990년대에 발생했는데요. 뭐 이제 에너지가 필요했죠. 난방을 위해서 에너지가 필요했는데 그때 이제 그 화목 제목들을 또 장작들을 그렇게 수집을 했고요. 그리고 또한 또 혼농 농업을 위해서 농업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산림 황폐화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한 수출 목적으로 여러 가지 경제 활동을 진행했는데 이로 인해서 토양이 훼손되고 또 산림이 전국적으로 해소되었습니다. 보시면은요. 정말 산림 황폐화가 많이 진전된 국가입니다. 민둥산이 굉장히 많고요. 이 묘목이나 나무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어보면 이것이 자명한데요. 이로 인해서 많은 자연재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15년도 8월달에 제가 방문했었는데 굉장히 많은 폭우가 쏟아진 이후에 산사태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한 마을 전체가 휩쓸려 갔고요. 인명 피해를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수의 가구가 주택을 상실했습니다. 또 가교가 누실되고 또 도로가 유실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도로가 강으로 변했습니다. 제가 이 북한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이런 자연재해로 인해서 방문을 했었는데 이제 떠날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죠. 이 이제 홍수 시기에 이러한 모습이었습니다. 한 마을 전체가 유실이 되었습니다. 많은 인명 피해가 있었고요. 위성 사진을 보시면요, 다음 사진을 보시면은 이 도로가 나와 있죠. 이 마을도 있습니다. 그런데 홍수와 또 폭우 이후에 그냥 다 이 진흙으로 덮였습니다. 더 이상 마을의 흔적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산림이 없었기 때문에 토양 내에 물을 가둬둘 수 있는 그러한 산림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산에서 물이 계속 흘러 내려왔던 것이죠. This is how it looked a year after in 2000. 이것은 2016년도의 모습입니다. 1년 뒤인데요. 과거에는 마을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냥 땅이죠.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북한군이 이러한 조력식 주택들을 그 터에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시면요, 여전히 산림이 훼손된 그런 민둥산들이 있습니다. 이게 폭우가 또 쏟아진다라면은 이런 조립식 빌딩들은 얼마든지 또 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가면은 이제 조류 관찰자들과 같이 가는데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흥미로웠던 것은요. 이 사실 두 개의 조류 같은 경우에는 일본 종인데요. 북한에선 사실 발견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을 보면요, 기후 변화로 인해서 기후가 따뜻해져서 이렇게 예전에는 없었던 조류도 보고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 원래 서식지는 이제 일본 남쪽이었는데 북한까지 올라갔던 것이죠. 이제 어떻게 북한의 당국에서 홍수 그리고 또 산림 황폐화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림 복구 그러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도 2012년도에 언급했었죠. 이 산림 복구 전투라는 것도 2015년도에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또 정책들 그리고 담화들 분석을 해보면 사실 1960년대에 한국의 그런 노력들을 모방하는 것을 보입니다. 네, 한국으로부터 교훈을 배워서 어떻게 산림 황폐화 대응하는지를 지금 한국의 노력들을 모방하고 있습니다. 10년 계획이 있습니다. 이 산림화 관련해서요. 이 10년 계획의 1단계는 이미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10년 계획 이후에는 20년 계획이 또한 있습니다. 이 계획들을 보면요, 어느 정도의 토지 면적이 어떠한 지방에서 이제 산림화가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노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이 현장에서 이 현지 그런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또한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학적인 접근법도 취하고 있습니다. 백서들도 발간하고 있고요. 과학적인 보고서뿐만이 아니라 일반인들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그러한 문서들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후 변화에 그리고 산림 황폐에 대응하기 위한 인식 제고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종종 언론에서도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조선중앙통신에서도 이 성공적으로 진행된 산림 복구 운동에 대해서 보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중앙 TV에서도 방영이 됐었습니다. 성공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요. 이 성공 사례들을 북한이 언론에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인식을 제고하고 그리고 또한 일반 시민들에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지 그리고 이 이슈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 이제 보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학적인 방법도 취하고 있는데요. 인터넷에 웹사이트를 개설했습니다. 전문가들 그리고 실천가들이 이 웹사이트를 방문해서 이 전문 지식, 정보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산림화에 대한 정보 그리고 또 지역별 산림 황폐화에 대한 실태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묘목을 심을지에 대한 그런 정보들이 담겨 있습니다. 성공 사례 중에 하나는 2012년도에 저희가 북한을 방문해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제 나무가 하나밖에 없죠. 그런데 국제기구의 지원이 있다라면 그리고 또한 그 지자체에 그러한 지원들이 있다라면 이렇게 4년 뒤에 동일한 장소에 갔더니 그러한 지원들이 있어서 이러한 모습으로 그 해당 지역이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여러 지역에서 이런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위성 사진인데요. 이것은 항서리 지역인데 2010년 대비 2014년, 그리고 2016년, 그리고 2018년도에 이 녹화가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었죠. 요즘에는 훨씬 더 많은 그런 나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요. 북한은 국제 협약들, 국제 기구들에 참여를 하고 있고요. 여러 협정들에 가입을 했습니다. 여러 기구들에 가입을 했습니다. 수십 년 전부터 그래 왔는데요. 고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국제 기구들에 참여를 하고 있고 파트너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 중요한데요. 이 국제화를 시키는 것, 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을 국제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산림 황폐화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교토 의정서도 또 서명을 했고요. 또 파리 기후 협정에도 가입을 했고요. 그리고 또 앞선 발표 전에 말씀해 주셨듯이 이 컵에서도 컵에 방문한 국가들을 보면은 2000년대 초반에는 현지에 있는 그러한 외교관들, 북한 외교관들이 그 해당 대사관에 근무하는 외교관들만 이 컵 행사들을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 18년 보면요, 코빅 직전에 국토부 같은 그러한 부처의 장관들이 이 컵 행사가 진행되는 그 회의장에 참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정치 어젠다에서도 기후 변화가 굉장히 중요해졌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비용을 지불해서 직접 컵 회의에 참석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의 기후 변화를 보면은 이 기후변화 관련 대응 정책들은 국제사회 시각에서는 정치 쟁점화가 되었지만 실질적으로는 현장에서는요, 이 기후변화로 인해 악화된 자연재해 피해를 예방하거나 피해를 복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남북 협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으로서 저는 좀 더 실용적이고 비판적이고 그런 실질적인 그런 접근을 취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일단은 남북 협력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북한은 협력하길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 두 사람 이서의 탱고를 할 수 있는데 탱고하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지금 북한은 남한과 협력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특히 이 한국이 북한을 이 평화공원존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이제 오퍼를 하면 관심이 없습니다. 이런 노력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비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남북 협력이라는 것이 24개의 지금 제재가 있는데 그걸 해제하지 않고 어떻게 협력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실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러한 제재를 해제를 한다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국제적인 제재이기 때문이죠. 그래도 어쨌든 어떤 그러한 선의의 표시로 그러한 정치적 관점에서는 제재를 해제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런데 이 정권도 그렇고 이전 정권도 이 24개의 제재를 해제하는 것에 대해서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낙관적인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만약에 이러한 노력들을 한다라면, 그러니까 이런 노력들을 다자적인 그런 체계 하에서 한다라면 다른 국가들과 다른 국제기구들과 그리고 또 민간 부문과 같이 진행을 한다면 이런 모든 기구들, 그러니까 북한이 이미 가입해 있는 국제기구들과 함께 저희가 진행을 한다면 분명히 북한 내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더 다자적이서 더 좋습니다. 국제화시키고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이렇게 공개적이지 않고 이렇게 산림화와 같은 분야가 딱 적절하죠. 그렇게 된다라면은 여러 파트너와 여러 다양한 수준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꼭 북한의 중앙 정부가 할 필요가 없습니다. 병원도 괜찮고요, 아니면 연구소, 대학 등 북한이 있는 여러 주체들과 논의를 하고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도 뭔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성공적으로 북한의 파트너들과 웨비나를 개최를 했었습니다. 환경 문제에 대한 웨비나였는데요. 참여 의사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질문도 했습니다. 물론 어렵습니다. 저희가 국제적으로 다자적으로 접근을 한다라면 북한과 저희가 협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이슈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후변화 같은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협력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토마스 비즈보스키 교수님 발표 감사합니다. 기후 변화가 북한에 미치는 구체적인 사례를 들면서 실제로 국내적 대책, 국제사회 협력 그리고 남북 협력에서 어떤 부정적 여건 속에서 다자 협력을 통한 어떤 돌파구 모색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두 분의
발제를 중심으로 세 분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지용 교수님께 토론 부탁드립니다. 10분 내로 토론 부탁드립니다. 네, 기후변화 시대의 북한 인권과 남북 협력이라는 중요한 주제의 포럼에 토론자로 초대를 해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이규창 선임연구원님께서 발표하신 기후변화의 영향과 북한 인권 실태에 대해서 주로 중심적으로 해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창 박사님께서는 기후변화, 기후위기로 영향을 받는 삶의 영역을 일단 5개로 나누어서 재해재난, 환경살림, 건강, 인구이동, 경제 부분에서 이제 살펴보셨습니다. 또 이러한 삶의 영역에서의 변화가 인권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치는데 그 영향을 생명권, 이동의 자유, 재산권, 거주의 자유, 식량권, 건강권, 주거권, 적정한 생활 수준을 누릴 권리, 사회보장권, 노동권, 문화권, 발전권, 평화권, 자결권으로 나누어서 살펴보셨습니다. 기후 변화로 인해서 이상 기후가 더 잦게 나타나고 또 지금 방금 전에 토마스 비에지 봅스키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북한에서 굉장히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산림 황폐화로 인해서 북한에서는 재해 재난에 매우 취약하고 또 회복 탄력성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많은 인권 문제들이 나타나는데 특히 그 중에서도 사망자나 이재민이 발생해서 생명권과 적정한 생활 수준에 대한 권리에 부정적인 영향들이 나타나는 것, 또한 농업 환경이나 수질 환경의 악화로 인해서 식량권 그리고 식수 및 위생에 대한 권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 또 잦은 이상 기후와 관련된 감염병의 증가로 건강권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 그런데 이에 대한 북한 정부의 지원은 미흡한 동시에 통제는 과도해서 나타나는 인권 문제, 이런 것 등에 대해서 특히 이제 저는 토론자로서 주목을 하게 됩니다. 기후 변화는 북한 인권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그러한 북한에서의 재해와 재난, 또 북한의 기후 변화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한국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발제자께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기후 변화, 기후 위기, 재해 재난, 또 감염병 공동 대응을 위한 남북 협력을 북한 인권과 접목시킬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셨습니다. SDG 중에서 기후 변화, 환경 살림, 에너지 분야에서 북한의 목표 이행을 위해 남북이 협력해야 한다는 점도 제시하셨습니다. 그러한 전반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일단 전체적으로 저도 동의하고 공감하는 바입니다. 한편 이제 실질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방금 전에 이제 토마스 비에지 보스키 교수님께서 이제 직접적으로 인권에 대한 발표는 아니었지만 실질적인 협력을 어떻게 해나가야 하는지와 관련해서는 현재 이제 남북 협력이 좀 어려운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북한 인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한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 협력을 다자 간 협의체를 통해서 실질적인 어떤 통로들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 거기에 적극적으로 그런 것들을 찾아 나가야 한다라는 그런 제안에 대해서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이제 통일연구원에서 또는 다른 북한 인권 연구자 분들께서 이제 기후 변화, 재해 재난과 관련해서 북한 인권을 어떻게 좀 더 부정적인 많은 영향들을 미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한 연구를 해나가고 정책 제안을 해나갈 것인가. 또 남북 협력 아니면 더 넓게는 북한의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과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다자 간 협력을 더욱 증진하기 위해서 또 어떤 연구 혹은 어떤 정책 제안들이 앞으로 이루어져 나가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계속 고민이 될 텐데요. 이러한 연구와 정책 제안이 한 단계 더 심화된 형태로 진행될 수 있으려면 어떤 점들이 앞으로 보완되었으면 하는지 이 부분의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권은 늘 상응하는 의무, 그리고 의무의 주체가 규명이 될 때 실질적으로 인권의 실효적 의미를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한 점에서 이번 이제 연구와 발표에서는 기후 변화로 잠재적으로 또 실제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북한 인권을 전반적으로 살피는 데 이제 초점을 두셨습니다.
그런데 한 단계 나아가서 기후변화와 관련한 북한 인권 실태를 파악하고 또 중요하게 더 정책 재현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 기후변화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 각 인권과 관련한 국가의 의무는 무엇인지, 또 그 직접적인 당사국 이외에도 만약 다른 국가나 기업 또는 국제기구의 의무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런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보자면 2021년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를 통해서 인권으로 인정된 깨끗하고 건강에 유익하며 지속 가능한 환경에 대한 권리, 이것을 통해서 이제 그 국가의 의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환경에 대한 권리가 기후 변화와 관련해서 가장 직결된 인권 중 하나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이제 환경에 대한 권리에 대한 규범적 내용이 더 명료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유엔에서의 논의를 통해서. 그런데 환경과 관련한 국가의 환경에 대한 권리와 관련해서 국가의 의무에 대해서 미주 인권재판소에서 권고적 의견을 냈었는데 이것에 담긴 규범적 내용들을 좀 참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주 인권재판소에 따르면 국가는 자국의 영토 안팎에서 심각한 환경적 피해를 예방할 의무를 가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무들을 실행해 나가기 위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국가는 심각한 환경적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자국 영토 내 활동을 규제, 감독, 점검해야 하고 심각한 환경적 피해 위험에 대한 환경 영향 평가를 수행해야 하고 주요한 환경 재앙의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하고 또 그로 인한 심각한 환경 피해를 완화하기 위한 안전 조치와 절차를 갖추어야 합니다. 국가는 잠재적인 환경 피해에 대해서 시민들이 제대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보장해야 되고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또한 환경 피해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신의 성실로 다른 국가 혹은 국제사회와 협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자국 내 활동이 국경을 넘어서 심각한 피해 위험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면 잠재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다른 국가에 이를 알리고 협의해야 합니다. 이것이 이제 환경과 관련해서 미주 인권재판소에서 국가의 의무가 무엇인가 이제 권고적 의견을 통해서 밝힌 내용입니다. 또 이러한 의무는 기후 변화로 인한 환경적 변화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한국 또 북한을 포함한 모든 국가가 실행해야 할 의무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기후 변화와 관련해서 이제 보자면은 두 가지 핵심적인 의무가 있죠. 감축, 탄소 배출을 감축하면서 완화를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적응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될 그 기후 변화 대응 차원에서의 의무가 있는데요. 국가의 의무가 있는데요. 그것과 이제 인권에 대한 영향을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완화를 위한 조치, 적응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과정 속에서 취약 집단이 인권 침해를 경험하거나 불균등하게 그 부담을 지게 되는 일이 없도록 또 한편 살피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차별금지와 평등이라는 인권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이 과정 속에서 잘 지켜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시 이제 북한의 인권 또 한국이 함께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 혹은 다자의 협의체를 통해서 북한이 기후변화에 대응을 잘하고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할 수 있도록 어떻게 협력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고민할 때 지금 제가 이제 하나의 예를 환경에 대한 권리를 예로 들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권 보호 증진을 위한 국가의 의무가 무엇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규명하고 그 의무들을 중심으로 두고서 협력의 파트너를 희망하는 한국 또 다른 국가들 또 관련 의무를 자국 안에서 또 국제사회와 함께 제대로 이행하는 것을 가장 기본으로 하는 한편 북한이 이러한 그 인권 의무를 어떻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출발점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이 이러한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 지금 미흡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그래서 필요한 기술적 지원이나 협력이 무엇인지를 파악할 때 사실은 우리 한국이 북한과 이런 점에 있어서 협력을 하고 싶다.
할 수 있겠다. 혹은 다자의 협의체를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더욱더 북한의 기술적 지원과 협력이 제공되어야 한다라는 제안들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으로 저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예, 이주영 교수님 감사합니다. 사실은 그 보다 본질적인 문제의 어떤 연구의 심화 부분에 대한 말씀을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 소위 기후 변화가 다른 어떤 그 침해 요인과 달리 초국적 현상이기 때문에 북한의 관할권을 넘어서는 초국적 현상이 북한 주민에게 끼치는 부정적인 어떤 인권 침해 현상에 대해서 국가 의미를 어떻게 규정하고 그것을 어떻게 또 우리가 협력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본질적인 어떤 토론을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좀 준비해 주시고요. 그럼 다음으로 최형순 과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립산림과학원 국제산림연구과에 근무하고 있는 최영순입니다. 먼저 오늘 통일연구원이 주최하시는 제12회 샤이오 포럼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포럼은 인권 포럼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그래서 초청받고서 다시 한번 담당자분께 연락을 했습니다. 이게 인권 포럼인데 제가 산림 분야를 하고 있는데 이게 맞는 포럼인지 모르겠다 저한테. 근데 하여튼 산림 분야 쪽 발표가 있어서 저한테 이렇게 부탁을 하셨다고 들어서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이 외부에서 저희 산림 쪽에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것 자체가 저희한테는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고요. 특별히 또 오늘 그 토마스 비에지보브스키 교수님 강의를 굉장히 재미있게 그리고 또 유익하게 보았습니다. 사실 산림은 정치, 인권, 그리고 식량 안보와 같은 주제에 비하면 굉장히 작은 주제입니다. 그러나 그런 작은 포션임에도 불구하고 중요성은 그 포션에 비해서 매우 크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수님, 그 비에지보브스키 교수님의 그 강의를 발표를 듣고 제가 그 느낀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저희는 이제 산림이나 환경 이쪽 그 자연과학 분야를 연구를 주로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저희 쪽에서는 요새는 이제 기후 변화란 말은 쓰지 않고 있습니다. 거의 기후 변화보다는 기후 위기란 말을 많이 씁니다. 즉 클라이메이트 크라이시스라고 거의 이제 한 100에 한 90 이상은 거의 기후 위기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후 변화가 갖는 의미가 부정적인 의미가 거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산림 협력은 우리 남북 협력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 마중물이라고 하죠. 마중물 또는 시금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산림이라는 것은 비정치적이고 그 다음에 생태적이고 환경적이기 때문입니다. 2018년 남북 그 회담이 성사되면서 가장 먼저 협력 분야로 선정된 것이 산림입니다. 그래서 크게 한 3가지 정도가 바로 협력 의제로 잡혔는데요. 병해충 방제, 그리고 그 북한 내 양묘장의 현대화, 그리고 산림과학기술 협력 등이 협의가 됐었습니다. 이 중에 실제로 행동으로 된 것은 병해충 방제밖에 없습니다. 병해충 방제약을 저희가 한 50톤 정도가 북한에 인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 유엔 제재라든지 아니면 미국 제재 때문에 이제 거의 그거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다음에 오늘 이제 그 산림의 용어에서 이제 디포레스테이션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주로 이 말이 산림 파괴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디포레스테이션이란 말은 우리가 산림을 어떤 식량의 농지로 쓰거나 아니면 주거지의 택지로 쓸 때 이거는 파괴라고 보기보다는 이제 산림을 다른 용도로 전용을 할 때 그 산림 전용이란 말을 씁니다. 그래서 디포레스테이션과 디그레데이션이 있는데 이건 좀 많이 혼동해서 쓰는 것 같은데 디포레스테이션은 산림 전용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작년에 그 우리가 글래스고에서 나왔을 때도 이 디포레스테이션이라는 말에 대한 정의가 좀 혼동이 많이 있었는데요. 이것은 산림 전용이라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의 경향을 보면은 북한의 산림 정책이 이전에 비해서는 좀 덜 강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식량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뭐 저희가 언론에서 많이 보지만은 그런 평양 시내에 대규모 주택 단지를 건설하고 있죠. 그런 것 또한 그리고 그다음에 코로나 이런 보건 문제 등으로 인해서 이제 현재 그 김정은 정권이 산림 분야에 더 집중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초에 그 전당대회 결과를 보면은 이 산림 조성보다는
산사태나 홍수에 대비한 이런 사방 사업, 야계 사방이라고 거기서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쪽에 더 강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이 식량 문제는 대부분 다른 분야랑 굉장히 상충관계, 트레이드오프 관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산림을 전용을 해서 쓰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량 문제가 아직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산림 문제에 그만큼 신경을 못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도 이제 그 임농복합 경영이라고 쓰는데요. 영어로는 아그로포리스트리라고 하고 보통은 저희가 혼농임업이라고 쓰는데 북한에서는 이거를 꼭 임농복합 경영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그 황폐화된 산림에 산림을 복구하면서 이 나무들 사이에 식량 작물을 심습니다. 이것을 이제 임농복합 경영이라고 하고요. 이걸 굉장히 중요시하게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20년 동안 매 한 10년에 한 번씩 그 위성을 이용해서 북한 전역의 산림을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10년 단위로 했는데 1999년부터 2008년까지가 고난의 행군과 맞서서 산림이 굉장히 많이 황폐화가 됐었습니다. 거의 한 32% 정도까지 산림이 황폐화가 됐었다가 2018년에 다시 그 전역을 위성으로 조사했을 때는 약 한 28%로 좀 그 황폐화가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김정은 정권의 시대와 좀 맞물린 것 같고요. 28%가 황폐화되었다. 우리나라로 보면 굉장히 많이 황폐화된 숫자죠. 하지만은 이 28%도 중요하지만은 황폐화되지 않은 72%의 산림을 더 이상 파괴시키지 않고 전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까 잠깐 소개됐던 보고서지만 2021년 작년 7월에 북한이 유엔에 SDG 보고서를 제출했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그 보고서 내용에 보면은 2015년부터 2020년 사이에 북한의 산림이 약 78만 헥타가 증가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렇게 산림 조성에 그 관심을 갖는 이유는 이게 기후 위기와 그 기후 위기로 인한 그 재해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기후 위기와 산림 황폐화가 이 재해를 계속 악순환의 그 문제를 일으키고 있거든요. 2018년에 그 크레드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여기서 Economic Losses and Poverty and Distress 이 보고에 의하면은 북한은 전 세계에서 자연재난 피해가 가장 취약한 10대 국가 중에 하나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우리가 예상하는 것 이외로 기후위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유창 박사님의 발표에서 나왔듯이 이 남한과 북한의 접경 지역에서의 산사태, 홍수, 그리고 전염병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뭐 저희가 뭐 요새도 뭐 나오지만 돼지열병 같은 것들이 휴전선 DMZ에서 퍼지기 시작하거나 아니면은 병해충도 굉장히 많이 이 접경 지역에서 거의 공통적으로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산사태나 홍수나 그 병해충 같은 거는 양측이 좀 긴밀하게 협조를 해야지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북한이 남한이 아닌 이제 국제사회와의 협력 의지는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그 2019년에 자발적 그 온실가스 감축 계획, 즉 NDC 이걸 제출을 했고요. 작년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SDG 보고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감축량의 목표가 있고 국제사회가 지원했을 때 감축할 수 있는 목표, 즉 컨디션, 언컨디션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NDC의 그 보고서를 말씀드리면은 자기들의 원래 2030년 BAU가 있습니다. 그걸 기준으로 했을 때 자체적으로는 한 16.4%를 감축할 수 있다. 근데 국제사회에서 약 한 400조 정도를 도와주면은 우리가 52.4%까지 감축할 수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만큼 국제사회의 도움을 확실히 필요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발표 자료에서 나왔던 이제 북한의 산림복구의 지금 이 사업들이 남한의 카피라고 할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북한에서 밝힌 이 산림복구 전투, 용어가 산림복구 전투인데 이 산림 그 계획상의 전투 계획의 규모는 굉장히 도전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70년대, 80년대 굉장히 나무를 많이 심었는데요. 거의 그때의 그 규모를 좀 넘어서는 그런 수치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게 어느 정도 이행이 되는지는 정확히는 잘 모르겠고 그들이 이제 밝힌 숫자로만 저희가 파악을 하는데요. 특히 이제 김정은 정권은 이전엔 그 김일성과 김정일 정권의 산림복구 사업이 실패했다는 걸 인정하고 나서 이 산림복구 전투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 보면은 우리나라가 조림을 처음에 시작할 때는 주로 우리나라도 옛날에 산림이 많이 황폐화됐기 때문에 우선 산림을 안정화, 산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안정화시키고 그다음에 녹화 이런 순서를 거쳤었습니다. 근데 북한은 제가 보기엔 요 결이 약간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이 조성하지 않고 아직 황폐하지 않은 지역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뭐 황금산이라든지 보물산, 그다음에 원릴림화, 경제수 뭐 이런 쪽으로 약간 좀 경제적인 초점에 더 많이 맞춰서 산림을 조성하는 쪽으로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가 되면서 주로 또 요새는 그 약용식물 이쪽에 좀 더 그 언론을 보면 많이 초점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아까 다자간 협력을 얘기하셨는데요. 당연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양국 간의 직접적인 협력은 거의 뭐 불가능하고 보고요. 특히 이제 그러면 작은 규모는 뭐 민간 단체를 통해서도 할 수 있겠고요. 큰 규모는 뭐 국제기구를 활용할 수 있겠죠. 큰 국제기구라는 게 뭐 아주 큰 뭐 유엔 산하의 기관뿐만 아니라 뭐 아시아권에도 보면은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렇게 작은 기금을 지원을 해서 설립한 국제기구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일정하게 계속 자금을 지원하는 국제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저희가 뭐 꼬리표를 달아가지고 그런 국제기구를 통해서 북한이 회담이나 아니면 회의나 이런 뭐 학술 회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 이런 것들이 뭐 현재상에서 효율적인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인권 포럼에서 산림 분야를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예, 최영순 과장님 감사합니다. 최근에 어떤 북한이 그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방식의 일정 정도의 어떤 변화된 모습 이런 것들을 잘 보완적으로 토론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우리 나영우 연구위원님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통일연구원의 나영우입니다. 오늘 이런 좋은 자리에 토론자의 역할을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뜻깊은 주제로 발표를 맡아주신 두 분 발표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요새 기후변화라는 표현보다 기후위기라는 표현을 상당히 많이 쓰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위기가 단어상에 그냥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깊이 있게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위기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두 분의 발표에서도 그 발표 과정에서 잘 나왔지만 기후 변화 혹은 기후 위기가 북한에 더욱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으며 특히 북한 주민들의 일상적인 생존을 하는 것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다시 한번 또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기후 변화에 의해서 더 많은 재난, 재해 이런 것들을 북한 주민들이 직면하게 되면서 뭐 좀 더 크게 보면 생태계의 환경 조건을 악화시킴으로써 그것이 그냥 환경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먹고 사는 곡물 생산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식량난을 가중시키는 이러한 문제들이 결국 북한 주민들의 건강의 문제, 건강상의 위생상의 문제 이런 문제들도 심화시키는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사람이라면 누려야 하는 그런 권리들, 뭐 생명권, 건강권, 환경권 이러한 권리들을 향유하기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기후 변화가 더 영향에 의해서 있다는 그러한 이규정 박사님 지적이 상당히 적절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한편에 토마시 교수님 발표에서는 실제로 이제 이런 변화되는 모습들을 실제 촬영하신 화면들을 통해서 상당히 우리가 직접적으로 북한 주민들의 삶을 비춰서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두 분의 발표에 대한 뭐 직접적인 코멘트나 토론보다는 제가 생각하는 기후변화 시대, 뭐 기후위기 시대의 남북 협력의 방향 혹은 과제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는 것으로 제 말씀을 좀 대신하고자 합니다. 기후변화로 인해서 북한 주민들의 기초적인 생활이 보장되지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좀 고민해 보게 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에너지 문제가 어떨까 여러 가지 분야 중에 상당히 중요한 분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특히 에너지 문제 중에서도 에너지 문제 해결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남북 협력을 접근하는 것이 효율적인데 실제로 지금 에너지 문제는 상당히 북한의 그 대북 제재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우리의 입장에서도 정책적인 선택지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게 현실적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김정은 시대 최근에 이제 자력갱생이라고 하는 그런 기조가 에너지 부분에서도 상당히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라고 하는 목표가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규정 박사님께서 발표에서도 나왔지만 2013년에 재생에너지법을 채택했다거나 또는 자연에너지 중장기 개발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전반적인 태양, 풍력, 지열 모든 그런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2030년까지의 계획을 수립해 놓은 상태이거든요. 물론 추진은 별로 안 되고 있지만 그런 점에서 재생에너지라는 분야가 사실은 우리가 해볼 수 있는 틈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북한의 재생에너지 잠재성은 우리에 비해서 상당히 크다고 평가되고 있는데요. 제가 그 환경연구원 쪽에서 나왔던 자료를 좀 검토를 해보니까요.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우리에 비해서 3.7배, 그리고 풍력에너지 같은 경우는 2.7배 정도의 경제적 잠재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성이 있는 그런 잠재력의 측면에서도 이 정도의 어떤 높은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우리의 입장에서도 탄소 중립 2050을 실현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재생에너지의 비율을 높여야 되는 상황이 있거든요. 따라서 결국 북한과의 재생에너지 협력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도 상당히 효율적이고 절약적인 그런 측면에서 이익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큰 이익을 줄 수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북한의 입장에서는 여러 차례 언급이 되었는데 오늘 VNR에 언급이 되었는데 거기에 이제 SDG 7번 목표가 이제 바로 이제 에너지 문제인데요. 이 재생에너지, 이 VNR을 통해서도 재생에너지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 그 세부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이해 계획도 5년간의 이행 계획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냐면 북한이 자발적인 노력, 아까 중장기 에너지 발전 계획이라든가 VNR 통해서 재생에너지 이 확대에 대해서 얘기는 하고 있지만 스스로 하는 것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협력이나 지원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그 틈이 바로 우리에게 협력이 가능성이 존재하는 곳이다. 물론 남북 간의 직접적인 양자 간의 협력을 우리는 하고 싶지만 사실 그러나 북한의 입장에서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다자적인 차원의 접근을 활용해서 이 부분을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에 보면 발전, 송배전, 인프라 지원이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거든요. 즉 에너지 분야를 굉장히 효율적인 의제로 보고 있다라는 점. 다만 어떻게 협력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내용은 아직 구체화되어 있지 않아서 제 나름대로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려보면 단기적으로는 즉 비핵화 협상이 소위 이제 초기 조치라고 하는 그 비핵화 협상 테이블에 앉는 그런 초기 조치가 시작이 된다면 적어도 그 양자 간 혹은 다자 간의 정보기술 교류, 인적 교류, 기술 교류 이런 것들은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실제로 북한이 과거에 국제사회로부터 기술 전수를 위한 교육을 여러 차례 요청을 했고 실제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의 기관들이 같이 조인돼서 했던 이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다만 최근의 분위기를 보면 우리의 제안을 우리의 협력 제안을 다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전처럼 제3국을 통해서 제3국과 함께 인적이나 인적 교류 혹은 교육 프로그램들을 시작해 볼 수 그런 시작을 삼을 수 있지 않을까, 계기를 삼을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또 다른 측면은 민간 분야에서 주로 이용되고 있는 북한의 재생에너지의 공급을 확대하는 협력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같이 국가적 차원의 어떤 공급망, 인프라가 열악한 경우에는 소규모 마을 단위의 그런 독립형 그리드 혹은 지역 분산형 그리드망을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인데요. 이러한 재생에너지를 통한 에너지 공급이 북한 주민들의 어떤 에너지의 기본권을 실현할 수 있는 좋은 방식이기 때문에 이러한 소규모 독립형 또는 지역 분산형 그리드 방식의 어떤 재생에너지 협력을 우리가 좀
접근하면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고요. 또 다른 측면은 도시와 농촌의 어떤 격차나 공급망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도시와 농촌에 조금 특화된 방식의 접근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면 도시 같은 경우는 전력 공급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전력 공급 중심의 재생에너지 협력, 그리고 농촌 같은 경우는 아까 임농 복합형 말씀 주셨는데요. 이런 바이오매스나 소형 풍력 발전 등을 통해서 에너지 달인 마을을 구상해내는 방식, 그러니까 굉장히 소규모 형태의 그리드를 만들어내는 것들이 이 초기 단계에서 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 아닌가 싶고요. 조금 중장기적으로 보면 이 점차 확대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발전 부문에서의 남북 간의 교역을 확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그 태양판, 그러니까 패널이죠. 패널 같은 경우 중국으로부터 북한이 거의 다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굉장히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제가 독립형 그리드, 그러니까 스몰 그리드를 말씀드렸는데 그걸 결국 연결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것이 전원 전력 저장 장치라고 하는 ESS인데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한국이 상당히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입장에서 굉장히 효율적인 매력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작업도 공급이 똑같다고 하더라도 효율성이 높다면 우리가 공급을 늘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에너지 효율 부문에서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한국과의 기술 협력이라는 것도 상당히 북한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드리면서 제 토론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영 박사님 감사합니다. 그 세 분의 토론을 다 들었는데 혹시 이 두 분의 발표와 세 분의 토론을 들으면서 플로어나 아니면 지금 이 세션 그 패널들도 와 계시기 때문에 연관성들이 있으니까 혹시 질문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예, 그러면 우리 실장님. 네, 두 분의 발표와 세 분의 토론 매우 잘 들었습니다. 기후 변화 시대보다는 기후 위기 시대라는 표현이 정말 적절한 것 같고요. 그 기후 위기는 물론 우리에게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지만 그 사회 기반 시설이 굉장히 열악한 북한에게는 정말 치명적으로 다가오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기후 위기 시대에서 결국에는 우리가 북한 주민들의 삶을 어떻게라든지 보호를 하고 또 증진을 시켜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현재 많이 논의되는 것이 국제 기구를 통한 또 국제 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어떤 접근법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 당위성은 모두가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양자적인 접근보다는 다자적인 접근을 우선시해야 된다는 것은 굉장히 당위성은 인정이 되지만 결국 현실성의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국제사회와의 어떤 협조나 협력을 통해서 북한에 접근을 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어떠한 그런 국제사회의 협력으로 인해서 북한에 접근할 때 북한이 그걸 인지할 경우에는 그걸 거부한다는 그런 측면이 상당히 많이 있고 또 우리가 국제사회와의 협력하는 그런 방법론적인 또 측면에서도 굉장히 어떤 한계가 있는 측면도 있고요. 이러기 때문에 당위성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현실성 측면에서는 굉장히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할 건가는 조금 더 깊숙이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토마스 교수님께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물론 이 발표하실 때 굉장히 그런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다자적 접근 굉장히 강조해 주셨는데 북한을 방문도 많이 하셨었고 또 이제 우리 국내적인 시각뿐만 아니라 제3자적인 시각에서 보셨을 때 국제사회의 협력을 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어떤 측면에서 가장 먼저 접근을 해야 되는 어떤 측면에서 먼저 가장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인지 현실성 문제를 기준으로 했을 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혹시 더 추가로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이 두 분 발표자에게 말씀을 듣기 전에 저도 한두 가지 말씀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북한의 인도주의 북한 팀과 북한 당국이 합의한 그 유엔 스트래티지 프레임워크 2017-2021에 보면 그 소위 이 북한 당국이 결국은 SDG를 기반으로 한 유엔과의 협력에 대해서 상당히 적극적이었고, 그 과정에서 Human Rights Based Approach라는 HRBA의 어떤 개념적 접근에 대해서도 이 문서상이긴 하지만 수용을 했다는 거죠. 아까 그래서 이규창 박사님이 그 북한 인권법을 기반으로 해서 이 남북 관계 발전, 그 다음에 북한 인권 증진, 평화 이런 것들이 서로 선순환적으로 가자고 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차원에서 보면 남북 협력도 쉽지 않은 차원에서 인권적 접근까지 접목한다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SDG를 매개로 해서 SDG 자체가 상당히 인권적 요소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SDG를 매개로 한 그 소위 기후 변화와 북한 인권의 증진에 대해서 좀 더 어떤 이 체계적인 어떤 접근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하나 들어보고 싶고, 하나는 그 이 다자적 접근과 관련해서 그 북한의 어떤 기후 위기와 관련된 어떤 협력에 대해서 우리 남한 정부와 국제 다자주의적 협력도 있지만 우리 남한 정부와 NGO와 국제 협력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그 틀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면 결해숲이 이 소위 몽골, 중국, 북한하고 한 동북아 산림협력 국제회의 같은 경우는 뭐 다 그런 건 아니죠. 일부 그 남북 협력 기금에서 정책 사업으로 지원해준 사례도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한스 사이델 재단이 상당히 최근에는 환경 보호나 이런 쪽의 어떤 북한과 협력을 상당히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 단체와의 어떤 협력 이런 부분에 어떤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북한에 가본 입장에서 좀 더 그 다자적 협정에 대한 구체적 구상에 대해서 좀 더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두 분의 어떤 발표에 대해서 다양한 코멘트와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두 분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규창 박사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주영 박사님과 또 여러 분들의 코멘트, 질문도 감사합니다. 이주영 박사님께서 제가 이제 기후 변화 공동 대응을 위한 남북 협력을 앞으로 추진함에 있어서 좀 더 필요한 것들을 좀 더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미주인권재판소 권고적 의견 같은 것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이제 국가의 의무를 이제 많이 이제 강조하셨는데요. 제 연구가 이게 기후 변화, 북한 인권에 관한 첫 연구이다 보니까 선행 연구들을 많이 볼 수가 없었고, 그래서 일단 기후 변화 인권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어떤 논의를 하고 있는지, 또 기후 변화로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어떤 영향을 받는지 그걸 이제 초점으로 어떤 개괄적인 연구를 했고요. 제가 연구를 하고 또 마지막 단계에서 몇 가지 이제 고민을 했던 것이, 우리가 이제 재난이 발생하면 항상 하는 얘기가 이게 인재냐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인재인 경우에는 이제 치매라는 말을 쓸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치매라는 말을 쓰기가 어려운 건데, 그래서 저도 보고서 쓸 때 이게 부정적 인권에 대한 영향이라는 말 계속 썼는데 이게 인권 침해라고 해야 되는지 부정적 영향으로 해야 되는지 계속 고민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주영 박사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셨듯이 아마 북한의 경우에도 국가 의무에 해당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걸 위반했으면 인권 침해인데 그게 어떤 것이 해당하는지 정확히 제가 파악하기가 좀 어려웠다는 측면이 하나 있었고요. 그래서 그냥 계속해서 부정적 영향이라는 좀 중립적인 말을 썼는데요. 지적해 주신 대로 앞으로 이제 기후변화 공동 대응을 위해서 북한 주민들에 대한 협력, 인권에 기반한 협력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좀 더 필요한지, 그 여러 가지 영역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의무를 이행하는,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도와주는 영역이 하나가 있는 거고, 그것이 북한 스스로 하고 싶어도 못하는 영역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영역에 해당하는 것에 따라서 북한의 국가 의무 이행, 또 북한의 협력 이런 것들을 같이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다자적 협력, 지금 북한이 뭐 남북 양자 협력에 대해서 전혀 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결국 다자적인 협력, 다자적인 방안이 많이 강조가 되고 있는데, 또 여러 가지 아까 제가 5가지 영역을 말씀드렸지만 그 영역에 따라서 다자 협력해야 되는 것도 있겠고, 또 접경 지역에서는 또 양자 협력이 필요한 것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김수환 박사님께서 적절히 말씀하신 대로
또 환경 관련 단체들은 또 국제기구가 또 많이 하는 영역도 있거든요. 그런 건 또 NGO를 통한 협력, 이런 사안별, 영역별 협력을 같이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떤 뭐 제가 이거 구체적으로 뭐 어떤 협력이 필요할 건지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결국은 이주영 박사님도 말했듯이 이제 그 북한이 미흡한 어떤 영역이 많이 미흡할까. 그래서 제가 여기서는 다 다루지 미처 쓰지 못했는데 앞으로 좀 해보고 싶은 것이 기후 변화 취약계층에 대한 불평등 문제가 굉장히 심각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 그것이 또 연구가 되어야 어떤 북한 주민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고 또 누구를 대상으로 필요하고 어떤 협력을 해야 될지가 정해질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이런 것들은 제가 올해 좀 연구에서 다 담지 못해서 조금 아쉬운 생각이 있고 또 기후변화 특별보고관이 올해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앞으로 아마 내년에는 자세한 내용들이 나올 것 같아서 어떤 내용들이 담길지도 좀 계속해서 팔로우해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연구들을 조금 후속 연구를 제가 하든지 아니면 다른 분들이 하든지 후속 연구를 통해서 좀 더 발전됐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상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예, 이유창 박사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토마스 비에지봅스키 교수님. First of all, thank you very much, Dr. 네, 최 박사님. 네, 기후 변화가 아니라 기후 위기 맞습니다. 네, 저희 모두가 다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미 너무 늦은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을 저도 스스로 자문해 봅니다만은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위기를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한 가지 성공사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장기적인 비정치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 선거를 통해서 이제 매 선거 때마다 이렇게 진보 정권에서 이렇게 보수 정권으로 다시 돌아오는 이러한 패턴이 반복되면서 이렇게 정책의 어떤 지속성이 없습니다. 제가 이 조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남북한 간의 이제 계절적인 변화로 인해서 조류들이 이동을 합니다. 굉장히 이제 체계적인 방식으로 이동을 하는데 이동 경로를 통해서 이동을 합니다. 약간 고속도로 같은 것이죠. 조류들에게 있어서. 그래서 이제 조류들이 이동을 할 때는 이 습지가 필요합니다. 근데 습지라는 것은 마치 주유소 같은 것이죠. 네, 습지에서 이렇게 주유를 하듯이 이렇게 먹이를 먹고 또 계속 이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East Asian, South Asia, Pacific Flight Station이라는 그러한 기구가 있습니다. 인천에 본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EFP라는 것인데요. 북한에서 여기 가입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2011년, 2012년도였는데요. 근데 당시 박근혜 정권에서 이것을 막았습니다. 정치적인 이유로 막았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 하에서 가입할 수가 있어서 EFP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다국적인 그런 노력을 통해서 람자 협약에도 서명을 했습니다. 람자 협약은 1970년에 창립 국가들이 체결했는데요. 습지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협정이죠. 유엔에서 여러 파트너십의 습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재정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람자도 그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딘가에서 저희가 시작을 해야 되는데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습지부터 시작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정적인 어젠다를 통해서 더 멀리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수자원 관리, 뭐 온실가스 관리, 즉 인권만큼 정치적이지 않는 그러한 어젠다를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례들은 비정치적인 그러한 성과를 어떻게 낼 수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장기적인 비정치적인 전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두 분 발표, 세 분 토론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유의미한 어떤 그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사실 통일연구원이 이제 북한 통일 문제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기후 변화라는 어떤 새로운 세계적인 어떤 그런 현상에 대해서 새로운 연구 영역으로 연구를 시작했고, 그것이 이제 실론적 연구에서 추가적으로 어떤 심화된 연구들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이제 통일연구원이 갖고 있는 인력만으로는 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양한 어떤 분야의 어떤 연구진이나 연구기관과 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후 변화를 중심으로 놓고 봤을 때 우리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NDC 보고서나 아니면 이제 북한이 SDG에 대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VNR 보고서를 냈고, 그런 어떤 북한의 어떤 적극적인 어떤 그 협력적 자세 속에서 남북 협력이 좀 부정적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 다자적 형태를 통해서 기후 변화와 북한의 어떤 이 소위 발전, 그리고 이것이 북한 주민의 어떤 긍정적 인권 증진의 효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어떤 방안들을 모색할 수 있는 어떤 실론적 시도였다고 생각하고, 또 이러한 어떤 실론적 실론을 통해서 우리 통일연구원의 어떤 연구 영역이 확산될 수 있도록 우리 인도협력연구실에서 기억을 해줘서 감사하고, 원장님께서 이런 지원을 해줘서 감사드리면서 마지막으로 그럼 두 분 발표와 세 분 토론자에게 박수를 보내면서 제1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첫 번째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한 15분 정도의 휴식 시간을 가진 후에 3시 30분부터 두 번째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